특전사 출신의 여군이자 최초의 여군 투스타까지 올라간 엄마를 본받아 군인이 된 한 특전사 여성이 훈련 중에 사고로 인하여 식물인간이 되었고, 이를 알게 된 그의 어머니가 군부대로 찾아와 사건을 조사하고 뒤엎으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금요일 오전 서울 관악구 남태령에 위치한 수도방 위사령 부수방사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첩보가 연이어 보고되면서 대한민국 심장부를 지키는 부대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지하 벙커에 자리한 지휘 통제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반도 전역의 군사 동향이 붉은 점과 푸른 선으로 쉴 새 없이 명멸했다. 3분 뒤 합참의장 주재 화상회의 개시. 부사령관님, 연결 라인 최종 점검 완료했습니다. 작전 참모의 보고에 회의석 상석에 앉아있던 강지수 소장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단정하게 올려 묶은 머리,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전투복, 그리고 어깨 위에서 서리빨처럼 빛나는 두 개의 별. 그녀는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707 특수임무단 출신이자 최초의 여성 투스타 장군 강지수였다. 강철 마녀라는 별명처럼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전장을 꿰뚫는 매의 그것처럼 서늘하고 예리했다. 부하들은 그녀의 지시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그 누구도 그녀 앞에서 군기를 흐트러뜨리는 법이 없었다. 그녀가 바로 수방사의 살아있는 규율이자 방패 그 자체였다. 모니터에 합참의장의 얼굴이 떠오르고 회의가 시작되었다. 각 군 사령관들의 보고가 이어지는 동안 지수는 날카롭게 상황을 분석하며 필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십, 수백 가지의 시나리오와 대응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개인적인 감정은 사치일 뿐 오직 국가와 군만이 그녀의 머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때였다. 회의가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등 뒤에 도열해 있던 부관이 창백한 얼굴로 다가와 지수의 귓가에 속삭였다. 평소라면 회의 중 사적인 접근을 용납하지 않았을 그녀였지만 부관의 눈동자에 서린 명백한 공포와 다급함은 단순한 사안이 아님을 직감하게 했다. 부사령관님, 긴급 보고입니다. 경기도 이천 특수전 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천 특전사. 그 단어에 지수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곳은 그녀의 딸 단 하나뿐인 피부치 이하늘 하사가 복무하는 곳이었다. 그녀의 전설이 시작된 곳이자 이제는 딸이 그 길을 쫓아 땀 흘리는 곳. 무슨 일인가? 최대한 감정을 억누른 목소리였지만 미세한 떨림까지 숨기지는 못했다. 이하늘 하사가 훈련 중 중상을 입고 현재 국군 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상태가 위중하다고 합니다. 쿵. 지수의 귓가에서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멎었다. 합참의장의 목소리도 모니터의 불빛도 부하들의 움직임도 모두 아득한 배경으로 멀어졌다. 오직 이하늘 하사 중상 위중이라는 단어만이 뇌리에 박혀 거대한 망치처럼 그녀를 내리쳤다. 정확한 상황은 대테러 종합훈련 중 건물 강화 훈련을 받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서 파악 중이라고. 추락. 707의 혹독한 훈련을 이겨낸 딸이다. 기초적인 레펠 훈련에서 추락했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다. 지수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회의에 집중하던 모든 지휘관들의 시선이 쏠렸다. 화면 속 합참의장의 눈이 동그래졌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이석해야겠습니다. 이후 상황은 작전처장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 강철 마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어머니의 얼굴이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지휘 통제실을 가로질러 밖으로 향했다.
헬기 준비해. 목적지는 국군 수도병원이 아니라 이천 특전사다. 지금 당장. 부관의 만류에도 지수의 결심은 확고했다. 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었지만 진실은 사고가 일어난 바로 그곳에 있을 터였다. 딸이 사경을 헤매는 지금 누군가는 그 현장을 조작하고 은폐하려 들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30년 넘게 몸담아온 군대의 생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장군이 아닌 707 대선배로서 그리고 딸을 잃을 위기에 처한 어미로서 그녀는 현장으로 가야만 했다. 수방사 헬기장에 대기 중이던 UH-의육식 블랙호크의 육중한 로터가 굉음을 내며 돌기 시작했다. 헬기에 오르는 지수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어미 맹수의 그것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지휘봉이 아닌 딸과의 마지막 통화가 기록된 차가운 스마트폰이었다. 불과 이틀 전, 엄마, 나 이제 제법 707 군인 같지? 엄마처럼 멋진 군인이 될 거야 라며 밝게 웃던 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헬기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서울의 하늘로 솟구쳤다. 한강의 푸른 물줄기와 빼곡한 빌딩 숲이 발 아래로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남쪽 이천을 향해 있었다. 그곳에 있는 거대한 거짓의 성체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그녀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으면서도 심장만은 분노로 들끓고 있었다. 헬기가 이천 상공에 접어들자 저 멀리 익숙한 부대의 전경이 눈에 들어왔다. 대테러 훈련장, 강화 훈련탑, 활주로. 그녀의 청춘과 땀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곳. 이제는 딸의 비명이 서려 있을지도 모르는 곳. 착륙하지 말고 대대 연병장 상공에서 호버링해. 조종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되물었지만 지수는 재차 명령했다. 명령이다. 연병장 상공에서 호버링 실시. 지시대로 블랙호크는 707 대대 연병장 중앙 약 15m 상공에서 정지 비행을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헬기의 등장과 그 엄청난 하강풍에 연병장에서 체력 단련을 하던 부대원들이 모두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모래바람이 사방으로 휘몰아쳤다. 그때 헬기의 문이 열리고 로프 하나가 아래로 던져졌다. 그리고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전투복 차림의 강지수 소장이 하강 로프에 몸을 맡긴 채 지상을 향해 미끄러져 내렸다. 현란한 특수부대식 레펠이었다. 땅에 발이 닿는 순간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자세를 바로 하고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녀의 등 뒤로 헬기는 다시 고도를 높여 사라졌다. 연병장에 남은 것은 오직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의 투스타 장군 강지수뿐이었다. 그녀의 등장만으로 부대의 시간은 멈췄다. 소식을 듣고 황급히 달려나온 대대장 박성준 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부사령관님, 어인일이십니까? 지수는 경례를 붙이는 박 중령을 차갑게 지나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보다 더 서늘했다. 내 딸 이하늘 하사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지금부터 이 부대는 내가 통제한다. 모든 훈련과 업무를 중지하고 전 대대원 연병장에 집합시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전쟁을 선포하는 장수의 외침이었다. 강철 마녀가 딸을 해친 적진의 심장부로 직접 강림한 순간이었다. 강지수 소장의 강림은 707 대대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현역 투스타 장군의 단독 강화 및 부대 통제 선언. 대대장 박성준 중령은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색이 된 얼굴로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그의 뒤로 달려나온 장교들과 부사관들 역시 경악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분노의 화신처럼 서 있는 지수를 바라볼 뿐이었다. 뭐 하고 있나? 당장 대대원들을 집합시키라고 명령했다. 지수의 고함에 박 중령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작전 장교에게 소리쳤다. 비상. 전 대대원 5분 내로 연병장 집합. 5분 내로. 요란한 비상벨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지고 막사와 훈련장에서 잠자고 있던 사자들의 평화가 산산조각 났다. 잠시 후 전투복과 전투화 차림의 대대원들이 허둥지둥 연병장으로 뛰쳐나와 순식간에 오와 열을 맞추었다. 200여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었지만 그들 모두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감이 역력했다.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단상 대신 연병장 중앙에 서 있는 작은 체구의 여장군에게로 향했다. 지수는 박중령을 쏘아보며 말했다. 박중령, 자네가 지휘하는 부대에서 내 딸이, 아니 이하늘 하사가 목숨을 잃을 뻔했다. 공식 보고서에 뭐라고 올릴 생각이었나?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연병장 전체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부사령관님, 그것이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닥쳐. 지수의 한마디에 박중령은 입을 다물었다. 지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박중령의 안색은 더욱 창백해졌다. 내가 이 부대 출신이라는 걸 잊었나? 707의 생리를, 훈련의 강도를, 그리고 이곳에 존재하는 그릇된 전통들을 내가 모를 것 같나? 30년 전 내가 겪었던 일들이 아직도 여기서 벌어지고 있을 줄은 몰랐군. 그녀의 시선이 박중령의 어깨에 넘어 도열한 대대원들을 향했다. 특히 이하늘 하사와 같은 팀 소속인 3팀 대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다. 대부분의 대원들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죄책감 혹은 공포.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감정을 지수는 놓치지 않았다. 사고 현장으로 안내해. 지금 당장. 박중령은 마지못해 앞장섰다. 지수는 그의 뒤를 따르며 자신의 부관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 수방사 헌병대와 감찰실에 연락해.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부대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모든 CCTV 영상과 통신 기록을 확보하도록. 이 부대는 지금부터 수사구역이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대테러 훈련장의 5층짜리 모의 건물이었다. 건물 외벽에는 레펠 훈련을 위한 로프들이 여러 개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두꺼운 안전 매트가 깔려 있었다. 박중령은 매트의 한쪽 구석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이곳입니다. 이하늘 하사가 강화하던 중 확보하고 있던 로프를 놓치면서 이쪽으로 추락했습니다.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머리 측면이 매트 바깥쪽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면서 지수는 그의 설명을 듣는 둥 마는 둥 날카로운 눈으로 현장을 샅샅이 훑었다. 그녀는 매트 위에 엎드려 박중령이 가리킨 지점의 냄새를 맡고 손으로 훑었다. 희미하게 남은 핏자국. 하지만 그녀의 눈길이 향한 곳은 그곳이 아니었다. 로프를 보여줘. 증거물로 보관 중이던 이하늘 하사가 사용했다는 로프가 전달되었다. 지수는 장갑을 낀 손으로 로프를 꼼꼼하게 살폈다. 마디마디를 만져보고 인장 강도를 확인했다. 이상하군. 로프 자체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어. 마모 상태도 양호하고. 이 정도 로프를 707의 정식 대원이, 그것도 기본 강화 훈련 중에 놓쳤다.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내 딸은 악력이 60kg이 넘는다. 웬만한 남자 대원들보다 강해. 이 로프를 맨손으로 놓칠 리가 없어. 다른 장비는? 하네스, 카라비너는? 박중령이 제시한 장비들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개인의 실수를 가리키고 있었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교관과 안전통제관은 누구인가? 3팀장인 정대위와 부팀장 김민준 중사였습니다. 그들을 지금 당장 내 앞으로 데려와. 잠시 후 굳은 얼굴의 정대위와
눈에 띄게 불안해하는 김민준 중사가 지수 앞에 섰다. 지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정대위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김민준 중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지수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상황을 설명해봐. 내가 아니라 내 아내 어머니에게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이. 정대위가 준비된 시나리오를 읊기 시작했다. 이하늘 하사가 평소보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출발 전 다시 한번 안전 점검을 했지만 막상 강화를 시작하자마자 몸의 중심을 잃고 거짓말. 지수가 그의 말을 잘랐다. 김민준 중사. 갑자기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김 중사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지수의 서늘한 눈빛이 그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자네는 내 딸과 가장 가까운 선임이었겠지. 자네 눈으로 본 것을 말해봐. 저자가 쓴 시나리오 말고. 김민준 중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박성준 중령과 정대위의 눈치를 살폈다. 그 짧은 순간의 망설임 속에서 지수는 모든 것을 읽었다.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 조직적인 은폐 시도. 말 못하겠나? 좋아. 그럼 내가 직접 증거를 찾지. 지수는 현장을 뒤로하고 이하늘 하사의 막사로 향했다. 딸의 이름이 적힌 관물대 앞에 서자 비로소 그녀의 강철 같던 얼굴이 미세하게 무너져 내렸다. 문을 열자 각 잡힌 군복과 장비들 사이로 딸의 채취가 희미하게 느껴졌다.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가족 사진. 군복을 입은 자신과 갓 임관한 딸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을 어루만지는 지수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딸의 소지품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살폈다. 전투 일지, 훈련 노트, 개인 수첩. 그러다 매트리스 밑에 숨겨진 작은 다이어리 하나를 발견했다. 군용 수첩이 아닌 딸이 입대 전부터 쓰던 것으로 보이는 평범한 다이어리였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펼쳤다. 가장 최근 날짜의 페이지에 딸의 불안과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6월 18일. 심화 과정이라는 이름의 비공식 훈련이 시작되었다. 박중령님의 특별 지시라고 한다. 팀원 전체가 참여하지만 유독 나에게만 가혹하다. 강지수 장군의 딸이라는 이유로 그 이름에 걸맞은 강인함을 증명해 보이라고 한다. 어제는 완전 군장으로 밤새 잠을 재우지 않았고 오늘은 압박 호흡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물고문을 당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 김민준 중사님이 몰래 도와주지 않았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무섭다. 이건 훈련이 아니다. 엄마에게 말하고 싶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나는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니까 이겨내야 한다. 다이어리를 읽어내려가는 지수의 눈에서 끝내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종이 위로 번졌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가혹행위이자 살인 미수였다. 강지수 장군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오히려 딸을 죽음의 문턱으로 내몬 것이다. 다이어리를 품에 넣은 지수는 곧장 국군 수도병원으로 향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갖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인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딸의 모습이 보였다. 한때 누구보다 생기 넘치던 딸의 얼굴은 창백하게 부어 있었고 머리의 붕대 밖으로 흉측한 상처가 비어져 나와 있었다. 담당 군의관은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부종이라며 현재로서는 의식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라고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다.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지수는 소리 없이 울었다. 강철 마녀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고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가해자들을 향한 들끓는 증오에 사로잡힌 한 명의 어머니만이 남아있었다. 하늘아, 엄마가 왔어. 조금만 버텨줘. 엄마가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게.
너를 이렇게 만든 놈들 단 한 놈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빛이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슬픔은 가장 깊은 곳에 묻었다. 이제 남은 것은 복수 그리고 전쟁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군 생활 중 가장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측근이었다. 나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거짓의 요새는 이제 그녀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는 차가운 정적으로 가득했다. 강지수는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딸의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응시하며 밤을 꼬박 새웠다. 그녀의 머릿속은 딸의 다이어리에 적힌 내용과 의사의 절망적인 진단, 그리고 이천기지에서 마주했던 이들의 얼굴이 뒤엉켜 거대한 소용돌이를 이루고 있었다. 분노와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녀는 그것을 애써 눌러 담았다.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다. 거대한 군 조직을 상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냉정하고 치밀해야 했다. 다음 날 새벽 동이특이 무섭게 지수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침묵의 카르텔에서 가장 약한 고리, 이한을 하사의 다이어리에도 등장했던 김민준 중사였다. 이천기지는 지수의 지시로 파견된 수방사 헌병대에 의해 사실상 봉쇄된 상태였다. 박성준 중령을 비롯한 지휘부는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대기 명령을 받고 있었다. 지수는 헌병대의 호위를 받으며 다시 기지로 들어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대대장실이나 회의실이 아닌 외진 곳에 위치한 부대 내 면회실이었다. 잠시 후 헌병에게 이끌려 김민준 중사가 면회실로 들어섰다. 퀭한 눈, 바짝 마른 입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맞은편에 앉은 지수의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밤새 잠 못 잤나 보군. 지수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다. 추궁이나 협박이 아닌 조용한 대화의 시작이었다. 죄송합니다. 김민준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엇이 죄송한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탁자 위로 이하늘의 다이어리를 꺼내 놓았다. 김민준의 눈이 다이어리를 보고 크게 흔들렸다. 이것은 내 딸 하늘이의 일기다. 여기에 자네 이름이 있더군. 김민준 중사님이 몰래 도와주지 않았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그녀는 다이어리의 해당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하늘이는 자네를 믿고 의지했던 것 같군. 그런데 왜 자네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지? 내 딸이 당한 일이 뭔지 자네는 알고 있지 않나? 김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다.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개인의 양심, 그리고 상관의 압박과 죽어가는 후배에 대한 죄책감이 그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부사령관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령인가? 박성준 중령이 아니면 그 위에 누가 입을 다물라고 시켰나? 진실을 말하면 군 생활이 끝날까봐 두려운 건가? 아니면 자네도 그 가혹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인가? 지수의 목소리가 점차 날카로워졌다. 마지막 질문에 김민주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하늘이에게. 그는 격하게 부인하다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방관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지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번에는 장군의 눈빛이 아닌 딸을 잃은 어머니의 눈빛이었다. 김중사, 자네에게도 가족이 있겠지. 만약 자네의 누이가 혹은 딸이 내 딸과 같은 일을 당했다면 어땠을 것 같나? 모두가 입을 다물고 사고로 위장하고 진실을 덮으려 한다면 자네는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나는 지금 자네에게 군인으로서의 보고를 요구하는 게 아니야. 한 인간으로서, 동료를 잃은 한 군인으로서 양심에 찬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다. 하늘이는 죽지 않았어.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처참하게 쓰러져 있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라도 알아야 다시 일어설 힘을 주지 않겠나. 이 어미가 그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지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절규였다. 강철 마녀의 눈물은 그 어떤 협박보다도 강력한 무기였다. 김민준의 눈에서도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굳게 닫혀있던 그의 댐이 한 어머니의 눈물 앞에서 마침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사령관님. 한참을 흐느끼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어렵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충성도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집단 구타였습니다. 충격적인 단어였다. 지수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충성도 훈련? 대대장님의 지시였습니다. 얼마 전부터 군기가 빠졌다며 비공식적인 군기 강화 주간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하늘이에 대해서는 부사령관님의 따님이라는 이유로 특별관리 대상이었습니다. 다른 대원들보다 더 강하게 키워야 부대 전체의 본보기가 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김민준의 증언은 끔찍했다. 사고가 있던 날 오전 대테러 훈련이 끝난 후 박성준 중령은 3팀 전원을 별도의 창고로 집합시켰다고 했다. 그리고는 이한을 하사의 나약한 정신 상태를 지적하며 전우애와 충성심을 시험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팀원들에게 이한을 하사를 구타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팀원들 모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대대장님은 이것은 명령 불복종이라며 참여하지 않는 인원은 전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몇몇 선임들이 하늘이를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은 차마 그 광경을 묘사하지 못하고 말을 끊었다. 자네는 뭘 했나? 지수의 차가운 질문에 김민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저는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팀장인 정대위가 저를 제지했고 대대장님은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선임이 휘두른 둔기에 하늘이가 머리를 맞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둔기? 창고에 있던 강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먹으로 시작했지만 감정이 격해지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늘이가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자 그제야 모두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박 중령님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은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레펠 훈련 중 일어난 안전사고로 위장하라고요. 구타에 가담했던 인원들의 입을 막고 증거를 인멸하고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강지수의 딸이라는 꼬리표 박성준 중령의 과도한 야심과 뒤틀린 충성심, 그리고 군대라는 폐쇄된 공간이 만들어낸 광기 어린 집단 폭력. 딸의 다이어리에 적힌 내용은 시작에 불과했다. 지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내 딸을 때리라고 지시한 놈, 그 명령에 동조한 놈, 그리고 공포에 질려 방관한 놈들까지. 단 한 명도 용서할 수 없었다. 구타에 가담한 인원, 주도한 인원, 그리고 방관한 인원. 그 명단을 전부 작성해. 그리고 그 충성도 훈련이라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는지, 이전에도 다른 피해자가 있었는지 전부. 자네가 아는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해. 그것이 자네가 하늘이에게 그리고 자네 자신에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김민주는 눈물을 닦고 굳은 결심을 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의 첫 번째 속삭임은 끔찍한 비명이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지수는 김민준이 작성한 진술서를 들고 면회실을 나섰다. 그녀의 다음 상대는 이 모든 비극을 연출한 감독 박성준 중령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슬픔과 분노는 차가운 결의로 정제되었다. 이제 법과 규율의 이름으로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저 거짓의 요새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시간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더 이상 단순한 진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한 군 지휘관의 목을 겨누는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이었다. 김민준 중사의 진술서는 한 장의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성준 중령이 쌓아 올린 거짓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공성추이자 딸의 고통을 증명할 유일한 빛이었다. 강지수는 그 빛을 들고 어둠의 심장부 대대장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박성준 중령은 예상했다는 듯 초조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법무관과 함께 검토했을 법한 군법 서적들이 널려 있었다. 다 들었겠지. 김민준 중사가 모든 것을 자백했다. 지수는 진술서를 그의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박성준은 흘깃 진술서를 쳐다보았지만 예상과 달리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짧은 순간의 당혹감을 감추고 기다렸다는 듯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역습이 시작된 것이다. 부사령관님, 저도 방금 보고받았습니다. 김민준 중사의 정신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는군요. 뭐라고? 원래부터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일부 대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하늘 하사에게는 개인적으로 과도한 관심을 보여 몇 차례 주의를 준 적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사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사령관님의 압박 신문에 넘어가 허위 진술을 한 것이겠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거짓말이었다. 김민준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고 자신은 부하를 걱정하는 지휘관으로 둔갑하는 술수. 지수는 어이가 없어 실소했다. 자네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하는 건가? 내 딸 다이어리에도 모든 게 적혀 있어. 충성도 훈련이라는 이름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다이어리라. 사적인 기록물은 증거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 군 선배님이신 부사령관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하늘 하사가 부대의 높은 훈련 강도를 따라오지 못해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군요. 박성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처음의 불안감은 사라지고 교활하고 단단한 방어벽을 친 채였다. 그는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법무팀과 함께 대응 논리를 완벽하게 구축해 놓은 것이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사령관님. 지금 부사령관님의 행동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부대를 통제하고 소속이 다른 부대의 수사 절차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이건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 사령부 간의 월권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부사령관님의 명예는 물론 군 전체의 위계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제 그는 지수를 가해자로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었다. 딸을 잃을 위기에 처한 어머니의 절규를 철없는 장군의 권력 남용으로 치부해버린 것이다. 지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그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좋다. 내가 그렇게 법과 절차를 좋아하니 나도 그대로 해주지.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 내 놈의 부대도 특전사 감찰실도 아닌 국방부 직속 수사기관이라면 내 놈의 얄팍한 술수가 통하지 않겠지. 지수의 선언에 박성준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렇게 하시지요.
진실은 결국 밝혀질 테니까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지수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의 뒤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무언가가 버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때 지수의 부관이 다급하게 대대장실로 들어와 귓속말을 했다. 부사령관님, 국방부 정책기획관이신 황인철 중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꼭 받으셔야 한다고. 황인철 중장. 육사 선배이자 군내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실세 중의 실세였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충성. 소장 강지수입니다. 강 장군. 나 황인철이야. 지금 이천에 있다고 들었네. 황 중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압력이 담겨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자네 심정, 내가 왜 모르겠나. 오죽하면 투스타가 직접 헬기까지 타고 갔겠어. 그런데 강 장군, 때로는 큰 그림을 봐야 할 때도 있는 거야. 큰 그림. 군 고위 간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희생을 강요할 때 쓰는 상투적인 단어였다. 지금 자네가 하는 일 때문에 군 전체가 시끄러워. 특전사 쪽은 아주 난리가 났어. 자기들 조직을 수방사가 짓밟으려 한다고 말이야. 이러다 부대 간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 결국 피해보는 건 우리 군 전체야. 안 그래도 북한 놈들 때문에 예민한 시기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지수가 차갑게 물었다. 일단 서울로 복귀해. 나머지는 절차대로 특전사 헌병대와 감찰에 맡기고 박성준 중령 그 친구 능력 있고 충성심 강한 지휘관이야. 뭔가 오해가 있었겠지. 자네 딸 문제는 안타깝지만 국군 수도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치료하도록 내가 직접 챙겨보겠네. 군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게. 이건 충고이자 선배로서의 부탁이야. 협박이었다. 명백한 수사 중단 압력이었다. 박성준의 뒤에 있던 보이지 않는 손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황인철 중장, 그리고 그와 연결된 특전사 출신들의 거대한 파벌. 그들은 박성준 하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패한 전통과 조직 전체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지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는 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결심했다. 죄송합니다, 중장님. 저는 군인이기 이전의 어미입니다. 강 장군. 그리고 제 딸을 이렇게 만든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너진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딸 하나를 덮어서 지켜지는 명예라면 그런 명예는 필요 없습니다. 지수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박성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지수는 그를 노려보며 선언했다.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겠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내 놈들이 말하는 그 큰 그림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내가 직접 찢어 밝혀주지. 국방부 조사본부 지금 당장 소집 요청해. 거짓의 역습은 예상보다 거대하고 조직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강지수를 얕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어미였고 그녀의 분노는 이제 군 전체의 부조리를 향한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강지수의 공식 수사 요청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의 수사팀이 이천 기지로 파견되었다. 표면적으로는 군 최고 수사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니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수는 수사팀장인 한상진 대령의 첫인상에서부터 싸늘한 기운을 감지했다. 그는 지수를 상급자가 아닌 성가신 민원인 대하듯 대했다. 부사령관님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저희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 과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사는 시작부터 이상하게 흘러갔다. 김민준 중사의 대질 신문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수사관들은 그의 진술을 신뢰하기보다는 그의 과거 행적이나 사생활을 캐묻는데 집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사본부는 김민준 중사가 이하늘 하사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품고 접근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부대 지휘관을 모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중간 보고를 내놓았다. 박성준이 처음 주장했던 거짓 논리가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둔갑한 것이다. 3팀 대원들에 대한 조사는 더욱 가관이었다. 그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박성준 중령과 정대위가 만들어준 시나리오대로만 진술했다. 이하늘 하사가 레펠 훈련 중 개인 부주의로 추락했으며 집단 구타나 가혹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다. 누군가가 그들의 입을 완벽하게 맞추고 그들을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증거였다. 보이지 않는 손이 수사 전체를 거대한 연극처럼 조종하고 있었다. 코너에 몰린 지수는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희망을 찾아 나섰다. 707 부대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자신이 신임 장교였던 시절부터 부대를 지켜온 최연석 원사였다. 그는 어떤 파벌에도 속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신념과 군인 정신으로 부사관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인물이었다. 지수는 수사팀의 눈을 피해 부대 밖의 한적한 식당에서 최 원사와 은밀하게 만났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팬 얼굴의 최현석 원사는 말없이 지수가 따라주는 술잔을 비웠다. 힘들지 말입니다, 중대장님. 최 원사는 아직도 지수를 옛 직책인 중대장님으로 불렀다. 그에게 그녀는 별을 단 장군이기 이전에 흙먼지 속에서 함께 뒹굴던 전우였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주임원사. 적이 박성준 한 명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거대한 벽과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원사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박성준 중령 뒤에는 흑룡회가 있습니다. 우리 부대 출신 예비역 장성들과 현역 실세들이 만든 비공식 사조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배들을 끌어주고 부대 내의 불미스러운 일들은 자기들 선에서 덮어왔습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중령 하나가 무너지면 그동안 그들이 저질러온 모든 추악한 일들이 드러날까봐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흑룡회.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군 내 사조직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지만 암암리에 존재하는 파벌의 실체를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충성도 훈련이라는 것.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부사관이 훈련 중 의문사했는데 급성 심정지로 처리됐습니다. 그때 그 일을 파헤치려던 장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불명예 전역을 당하고 군을 떠나야 했습니다. 최 원사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하늘의 비극은 예견된 참사였으며 군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그 장교는 누굽니까? 이진욱 소령. 지금은 민간인입니다. 아마 그 친구가 당시 조사했던 자료들을 아직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친구 역시 군에 대한 배신감으로 마음의 문을 닫았을 겁니다. 만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최 원사는 이진욱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가 연루되었던 과거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를 알려주었다. 그것은 지수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현재의 사건이 조작되고 있다면 과거의 사건에서 그 조작의 패턴을 찾아내야 했다. 주임원사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라니요. 저야말로 하늘이에게 그리고 쓰러져간 젊은 군인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이 늙은 군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중대장님께서 이 썩어 빠진 군의 뿌리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최 원사의 눈에는 진심 어린 고뇌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이제 지수의 목표는 명확해졌다. 박성준 중령, 황인철 중장, 그리고 그 뒤에 숨은 흑룡회라는 거대한 카르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증명해 줄 단 한 사람,
과거의 망령처럼 군에서 쫓겨난 이진욱 소령을 찾아내는 것.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에 다가갈수록 위험은 커졌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딸을 위한 싸움은 이제 군 전체를 위한 싸움으로 번지고 있었다. 최현석 원사가 알려준 단서를 바탕으로 강지수는 수도방 위사령부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과거의 유령 이진욱 전 소령의 행방을 추적했다. 군 기록은 그가 불명예 전역 후 모든 연고를 끊고 잠적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녀는 그가 강원도 산골의 한적한 마을에서 작은 낚시터를 운영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지수는 부관 한 명만 대동한 채 사복 차림으로 그의 낚시터를 찾아갔다. 깊은 산속에 자리한 낚시터는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다. 관리소 의자에 앉아 텅 빈 저수지를 바라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군인 시절의 날카로움은 무뎌졌지만 깊은 고독과 체념이 서린 눈빛의 남자. 이진욱이었다. 지수가 다가가 자신을 밝히자 이진욱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장군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인 일입니까? 저는 이제 군인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군에 대한 깊은 불신과 냉소가 배어 있었다. 이진욱 씨,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0년 전 707 부대에서 있었던 박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그 사건의 이름이 나오자 이진욱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 사건은 이미 끝났습니다. 급성 심정지로 인한 불행한 사고로.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묻으려 했던 진실이 10년이 지난 지금 제 딸의 목숨을 앗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품에서 이하늘 하사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의식 없이 병상에 누워있는 딸의 사진이었다. 제 딸입니다. 707 부대 이하늘 하사. 공식적인 사인은 훈련 중 추락사고지만 실상은 당신이 파헤치려 했던 그것과 똑같은 충성도 훈련이라는 이름의 집단 구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10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을 정신 이상자로 몰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때 침묵했기 때문에 제2, 제3의 박일병이 그리고 제 딸이 나온 겁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격앙되었지만 그것은 비난이 아닌 절규에 가까웠다. 이진욱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지수의 얼굴과 사진 속 하늘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내면에서 10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죄책감, 무력감이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상대는 군 전체야. 나도 그렇게 싸우다 모든 걸 잃었소. 가족 명예, 내 인생 전부를. 당신도 똑같이 될 거요. 그들은 당신이 장군이라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혼자였다면 불가능했겠지요. 하지만 이진욱 씨, 당신이 함께 싸워준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명예, 제가 되찾아드리겠습니다. 당신과 박일병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내 딸의 고통을 이대로 묻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위해 다시 한번 싸울 수 있는 지수의 진심 어린 설득에 이진욱의 단단했던 방어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자리에서 일어나 관리소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다. 이것 때문에 군에서 쫓겨나고 아내와도 헤어졌지. 평생을 숨죽여 살게 만든 물건이요. 상자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와 함께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10년 전 내가 조사했던 모든 기록이요. 가혹행위를 목격했던 동료들의 진술서, 상부에서 수사를 중단하라고 협박했던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당시 구타를 주도했던 선임 병사들의 자백서까지.
물론 그들은 나중에 전부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것은 지수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결정적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10년에 걸쳐 자행된 조직적인 범죄와 은폐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드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세차게 울렸다. 국군 수도병원이었다. 지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여보세요? 부사령관님, 이하늘 하사 방금 뇌파에서 미세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손가락을 아주 잠깐이지만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의식 회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절망의 어둠 속에서 비친 첫 번째 희망의 빛이었다. 딸이 싸우고 있었다. 병상에 누워 죽음과 사투를 벌이며 엄마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한 손에는 과거의 진실을 밝힐 칼을, 다른 한 손의 전화기 너머로는 딸의 생존 신호를. 지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희망과 결의에 찬 눈물이었다. 하늘아, 고마워. 엄마가 꼭 이길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과거의 유령이 그녀의 편에 섰고 미래의 희망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진욱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차에 올랐다. 이제 저 거대한 거짓의 성을 향해 마지막 총공세를 펼칠 시간이었다. 이진욱의 USB는 과거의 비극을 담은 판도라의 상자이자 현재의 거짓을 벨 수 있는 유일한 검이었다. 강지수는 이 검을 어떻게 휘둘러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군 내부의 자정 시스템은 이미 흑룡회라는 암세포에 의해 완벽히 장악된 상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진실을 밝히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는 방패막이일 뿐이었다. 싸움의 장소를 바꿔야 했다. 이길 수 없는 전장에서 소모전을 벌일 것이 아니라 적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전장을 만들어야 했다. 그녀의 마지막 승부수는 세상이었다. 군이라는 닫힌 요새의 성문을 부수고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대중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는 것. 지수는 군을 떠나 언론계에 투신한 입대 동기를 떠올렸다. 지금은 주요 방송사의 탐사 보도팀을 이끄는 베테랑 기자 오승민. 그는 군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꼿꼿한 성정으로 유명했다. 지수는 철저한 보안 속에 서울의 한 안전가옥에서 오승민을 만났다. 이게 전부 사실이란 말이야? 오승민은 지수가 내놓은 자료들을 검토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하늘 하사의 다이어리, 김민준 중사의 진술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진욱의 USB에 담긴 10년간의 기록들. 그는 직업적 본능으로 이 사건이 군 전체를 뒤흔들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핵폭탄임을 직감했다. 자료는 모두 넘겨주지. 자네의 펜으로 이 거대한 위선을 갈기갈기 찢어줘. 나는 자네가 보도할 때까지 시간을 벌고 군 내부에서 추가적인 증거 인멸을 막겠네. 알았어, 지수야. 목숨 걸고 해볼게. 이건 단순히 특종이 아니라 우리 군을 살리는 일이니까.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보도가 터져나올 디데이를 정하고 그때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이기로 했다. 하지만 지수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 또한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의 감시망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흑룡회는 언론인과의 접촉 첩보를 입수하고 지수가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나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음을 눈치챘다. 그들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황인철 중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번의 부드러운 회유 따위는 없었다. 오직 차갑고 노골적인 협박만이 가득했다. 강 장군, 마지막 경고야. 지금이라도 멈추지 않으면 자네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제 와서 그런 협박이 통할 것 같습니까? 협박? 아니, 이건 팩트야. 5년 전 자네가 수방사 군수참모로 있을 때 진행했던 차세대 방탄 헬멧 도입 사업 기억하나? 당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와 자네가 고교 동창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에게서 수천만 원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우리가 잡고 있네. 지금 당장이라도 터뜨릴 수 있어. 완벽한 날조였다. 당시 사업은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동창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었다. 자금 문제는 더더욱 터무니없는 모함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럴듯한 증거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었다. 진실을 밝히려 하는 자신을 부패한 장군으로 만들어 진실의 힘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비열한 수법이었다. 강 장군 선택해. 딸의 복수를 하려다 군복을 벗고 감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이쯤에서 멈추고 명예를 지킬 것인가. 자네 딸 하늘이도 엄마가 불명예스럽게 추락하는 걸 원치는 않을 텐데. 전화가 끊기고 지수는 잠시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치졸함과 잔인함에 대한 조소였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군인이라는 점을 역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군인이기 이전에 어머니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이미 지옥의 문턱까지 다녀온 어미에게 자신의 명예 따위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오히려 이 협박은 그녀에게 새로운 확신을 주었다. 단순히 자료를 넘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이 자신을 공격할 것을 예상하고 그 공격을 역이용하여 판 전체를 뒤흔들어야 한다. 지수는 오승민에게 다시 연락했다. 계획 변경이야. 내가 직접 나선다. 기자회견을 열겠어. 뭐? 지수야, 그건 너무 위험해. 그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아. 그래서 하는 거야. 그들이 날 물어뜯으려 할 때 그들의 이빨을 부러뜨리고 심장을 꿰뚫을 가장 좋은 기회니까. 내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모든 언론에 알려. 이것은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승부수였다. 다음 날 아침 강지수는 각 잡힌 정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어깨 위의 별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아니 딸에게 속삭였다. 하늘아, 엄마가 가는 이 길이 옳다고 말해줘.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현역 투스타 장군, 그것도 군의 상징적인 인물인 강지수가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모든 언론사의 취재진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군 관계자들도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객석 한쪽을 차지하고 앉아 이 전대미문의 사태를 주시하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 강지수가 단상 위로 올라섰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된 연설문도 없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첫마디는 군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다. 제게는 제 목숨보다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하늘입니다. 저처럼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던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청년입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머니를 동경해 707에 자원한 이야기, 임관식 날 함께 찍은 사진 이야기, 마지막 통화에서 엄마처럼 멋진 군인이 되겠다고 말했던 이야기.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숙연해졌다. 그런 제 딸이 지금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에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군은 훈련 중 안전사고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지수는 품에서 딸의 다이어리를 꺼내 충성도 훈련에 대한 부분을 직접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김민준 중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날 창고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집단 구타의 전말을 폭로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대대장 박성준 중령의 지시 아래 군대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야만적인 폭력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기자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진동하며 긴급 속보 알림이 뜨기 시작했다. 속보 강지수 소장 방산 비리 연루 의혹. 내사 착수. 흥룡회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분위기는 급반전되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강 장군님, 방금 보도된 방산 비리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따님의 사건을 덮기 위해 군 전체를 모함하는 것 아닙니까? 회견은 순식간에 진실 폭로의 장에서 비리 의혹 장군의 청문회로 변질될 위기에 처했다. 군 관계자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수는 기다렸다는 듯 침착하게 말했다. 예상했던 공격입니다. 진실을 말하려는 자의 입을 막기 위한 가장 비열하고 전형적인 수법이지요. 하지만 저들의 실수는 제가 그 증거까지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지수가 손짓하자 그녀의 등 뒤 대형 스크린에 이진욱의 USB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10년 전 박일병 사망 사건의 미공개 보고서, 구타 가담자들의 초기 자백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놈 하나 때문에 우리 특전사 전체가 욕을 먹게 생겼어. 조용히 입 다물고 군복 벗어. 안 그러면 내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황인철 중장이 10년 전 소령이었던 이진욱을 협박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기자회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당시 음성과 현재 국방부 정책기획관의 음성이 일치한다는 성문 분석 자료까지 스크린에 떠올랐다. 이 사건은 10년 전부터 반복되어 온 우리 군의 썩은 환부입니다. 제 딸은 그 환부의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비리 의혹 제기는 이 추악한 진실을 덮기 위한 저들의 마지막 발악일 뿐입니다. 회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충격적인 증거 앞에서 그 어떤 기자도 더 이상 그녀의 비리 의혹 따위를 질문할 수 없었다. 이것은 한 장군의 개인 비리 차원이 아닌 군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자행해 온 범죄의 실체였다. 생중계되던 방송을 통해 진실의 폭풍은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했다. 국민들은 경악했고 분노했다. 청와대와 국방부 홈페이지는 마비 상태에 빠졌다. 흥룡회가 던진 회심의 역습은 오히려 그들 자신의 심장을 꿰뚫는 자충수가 되어버렸다. 강지수는 모든 임무를 마친 조용한 전사처럼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뒤로하고 묵묵히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녀의 등 뒤로 대한민국군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진실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불러온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했다. 들끓는 국민 여론에 대통령은 직접 담화를 발표하고 군 내부의 모든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며 국방부의 지휘 라인을 배제한 대통령 직속 특별검사팀 임명을 지시했다. 군 창설 이래 초유의 사태였다. 거짓의 요새는 외부의 강력한 충격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가 시작되고 신변 보호를 약속받자 3팀 대원들은 마침내 닫았던 입을 열기 시작했다. 모두가 김민준 중사의 증언이 사실이었음을 자백했고 그날의 끔찍했던 폭력의 전말이 낱낱이 드러났다. 팀장 정대위를 비롯한 가혹행위 주동자들은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수사의 칼날은 지체 없이 윗선을 향했다. 박성준 중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버텼지만 부하들의 진술과 이진욱의 증거 앞에서 결국 무너졌다. 그는 살기 위해 자신에게 지시한 흥룡회의 실체와 명단을 불기 시작했다. 거대한 성체의 벽돌이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었다. 황인철 중장을 비롯한 흥룡회 핵심 멤버들이 줄줄이 특검에 소환되었다. 10년 전 이진욱 협박 사건, 그리고 이번 강지수 소장 모함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그들이 쌓아 올린 명예와 권력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 암약하던 부패한 군벌의 실체는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온 나라가 이 거대한 스캔들로 들끓던 어느 날 오후 지수는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부사령관님, 기적입니다. 이하늘 하사가 눈을 떴습니다. 지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딸 하늘이가 정말로 눈을 뜨고 희미하게나마 천장을 보고 있었다. 아직 말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와 있었다. 지수는 딸의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하늘아, 엄마 보여? 엄마 왔어, 우리 딸. 그때 딸의 손가락이 지수의 손을 아주 미약하게, 하지만 분명히 움켜쥐었다. 기적이었다. 사경을 헤매던 딸이 이 모든 싸움을 지켜보기라도 한 듯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지수는 딸의 손을 잡은 채 병실 TV에 나오는 뉴스를 보았다. 박성준과 황인철이 수갑을 찬 채 호송차로 끌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거짓의 요새는 완전히 함락되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그녀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딸의 온기 없는 손을 잡고 있자니 승리의 기쁨보다는 허탈함과 아픔이 더 크게 밀려왔다. 전쟁은 이겼지만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그녀는 조용히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진정한 회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딸의 회복 그리고 그녀가 사랑하고 증오했던 군의 회복. 그 모든 것이 이제 그녀의 어깨에 새로운 짐으로 남겨졌다. 시간이 흘렀다. 진실의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더디지만 분명한 변화의 싹이 트고 있었다. 박성준 중령과 황인철 중장을 포함한 흥룡회 조직원들은 군사재판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주동자들에게는 군복을 벗기는 것은 물론 수십 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한 시대의 막이 내리고 군의 가장 어두운 환부가 마침내 도려내진 것이다. 강지수를 모함하려 했던 방산 비리 의혹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완벽한 날조였음이 밝혀졌고 오히려 이를 기획했던 이들이 역으로 처벌을 받았다. 전쟁 같던 시간이 지나고 강지수와 이하늘에게는 길고 긴 회복의 시간이 주어졌다. 하늘이의 재활은 기적에 가까웠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뇌 손상 후유증으로 몸의 왼쪽 일부가 마비되었고 잃어버린 기억과 신체 기능을 되찾기 위해 매일 피나는 노력을 해야 했다. 한때 최정예 특전사를 꿈꾸던 강인한 군인은 이제 숟가락을 드는 것부터 다시 배워야 했다. 그 곁을 지킨 것은 어머니 강지수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수도방위 사령부 부사령관이라는 직책도 어깨를 짓누르던 별도 모두 반납하고 오직 딸의 재활에만 매달렸다. 강철 마녀는 온데간데 없었고 딸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 울고 웃는 평범한 어머니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하늘이가 잠든 밤이면 군복을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일병과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을 등졌던 이진욱 그리고 이름 없이 쓰러져간 또 다른 희생자들을 생각했다. 승리했지만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그녀는 이 싸움의 의미를 곱씹으며 자신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고뇌했다. 1년 후 가을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날 국군 수도병원 재활센터의 작은 정원에서 지수는 휠체어에 앉은 하늘이의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다. 하늘이는 이제 혼자서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었고 어눌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 엄마. 응, 우리 딸. 나. 이제 군인 못하는 거지. 하늘이가 씁쓸하게 웃으며 물었다. 특전사로서 다시는 뛸 수 없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가장 큰 아픔이었다. 지수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아니, 너는 누구보다 위대한 군인이야. 하늘아. 진정한 군인의 힘은 적을 얼마나 많이 죽이느냐가 아니라 동료를 얼마나 많이 살리느냐에 있단다.
너는 내 몸을 던져서 앞으로 나타났을지 모를 수많은 희생자들을 살린 거야. 썩어 빠진 군의 심장을 도려내고 새로운 피가 돌게 만들었어. 엄마도 그 어떤 장군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해낸 거란다. 지수의 말에 하늘이의 눈에 조용히 눈물이 고였다. 엄마, 후회 안 해? 뭘? 나 때문에. 엄마가 이뤄온 모든 걸 잃었잖아. 지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딸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엄마는 너를 잃을 뻔했어. 그거에 비하면 내가 잃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엄마는 너 덕분에 진짜 군인이 가야 할 길을 찾았단다. 며칠 후 강지수는 국방부 장관의 부름을 받았다. 그녀는 전역을 신청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장관은 그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강 장군, 자네가 필요하네. 군을 떠나지 말아주게. 자네 같은 사람이 이 군을 바꿔야 하네. 이번에 새로 창설되는 국방혁신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아주게. 군의 모든 제도와 정책, 문화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바로 세우는 역할이야. 자네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네. 그것은 단순한 보직이 아니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군을 근본부터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 그녀는 잠시 하늘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결심했다. 도망치지 않고 가장 아픈 곳에 남아 폐부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기로. 다시 1년이 흘렀다.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의 강당. 새로 임관하는 신임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 정복 차림의 강지수 소장이 섰다. 국방혁신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단 그녀의 얼굴은 이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지만 그 어떤 때보다 깊고 단단한 신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미래의 지휘관들에게 힘이 아닌 사람을 지키는 군대가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그 강당의 맨 뒷자리, 보조장치의 의지에 홀로 우뚝 선 한 젊은 군인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하늘이었다. 그녀는 비록 전투부대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 인권 상담관이라는 새로운 길을 걷기로 했다. 그녀는 이제 총 대신 상처받은 병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강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교정의 한적한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같은 군복을 입었지만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군을 지키게 된 어머니와 딸. 엄마, 오늘 진짜 멋있더라. 너야말로. 혼자 서 있는 모습 정말 늠름하던데.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미소 위로 상처와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평화로운 빛이 감돌았다. 전쟁은 끝났고 요새는 무너졌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두 사람은 군의 미래, 그리고 서로의 삶에 가장 단단한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 강철 심장이 흘렸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